자, 그러면 이제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한번 좀 들여다보겠는데요. 먼저 네 가지 분야로 되는데 정치 분야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 이름이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이 네. 됐어요. 좀 몇 가지만 짚어보겠는데 우선 한동훈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의대 증원 유예를 둘러싼 갈등까지 당정 간 소통이 지금 좀 원활하지 않지 않느냐 네. 이런 기자의 질문이었는데 대통령께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약간 원론적인 듯한 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갈등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라운드다 갈등 네, 5라운드다 네, 이러는데 한동훈 대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무리한 대안을 낸다라는 인상은 못 받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걸 어떻게 바꾸겠냐. 전광희 협의회를 만나서도 그런 의견을 냈다라고 하고 네. 이건 너무 입시에 혼란을 주니까요. 그거를 그러면 한번 내후년 왜냐하면 지금 휴학을 한 의대생들 신입생 1,500명 그러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게 의료계의 그런 네. 의견이니까 신상진 성남시장 국민의힘 인사신데 네. 이거 거의 파국으로 갈 거다. 굉장히 연일 강도 높게 이 정부를 비판하고 있으세요. 본인이 의사시죠. 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는데 딱 잘라서 대통령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심지어는 오늘 국민의힘 연찬회가 시작되는데 대국민 담화할 때 의대 정원과 관련한 대통령 입장을 한 번씩 일람해서 오라고 했어요. 그 사실상 네. 지시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네. 군기잡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용할 의사가 최소한 없으신 걸로 네. 보였고 그렇다면 이 갈등이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 뭔가 역할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막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가 네.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 한동훈 대표와의 소통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고위당정 협의회를 매주 하고 잘 있다라는 가담되고 이야기를 있다. 하셨어요. 네. 예. 그것은 뭐 말하자면은 내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아도 뭐 대통령실 참모들이 잘 소통하고 있다라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국민들께서 보고 싶은 것은 대통령과 당대표가 직접 소통하는 네.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예정되어 있었던 내일의 만찬, 30일 저녁에 지도부와의 만찬이 좀 기대가 있었던 부분들이 그런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와 직접적으로 소통한다거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는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서로 좀 껄끄러운 상태 네. 그거를 뭐 간접적으로 저는 인정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에 있어서는 늘 저는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누군가가 중간에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네. 보이고 그 여기에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사실 한동훈 대표 아니겠습니까? 20년 동안 같이 지냈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저는 독대하는 모습이 추석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게 추석 전에 뭐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도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 대외적인 것을 넘어서서 지금 당정 간의 갈등이 오히려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혹자는 당 안에 여당과 야당이 다 있는 것 같아.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언론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 추석이 이제 그 어떠한 여론의 분수령이 될 수가 있는데 당 내에서 특히 집권당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저는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만나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고 대통령께서 그 부분 좀 인정하신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뭐 외압 시체가 없는 것이 드러났다를 포함해서 몇 가지 답변 네, 주셨죠? 맞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연초에 이게 대국민 담화 이 비슷한 걸 했을 때도 똑같은 이슈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걸 이제 재확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외압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그걸 한번 지켜보고 특검이 필요하면 이제 내가 수용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사정 변경이 있었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안으로 특검을 이제 구성하면 이걸 안 받을 도리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한동훈 대표의 특검안 받을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런 모색을 하고 있는 걸 대통령이 충분히 알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입장을 물론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을 철회하거나 이런 게 말의 무게 때문에 이제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중간에서 이제 조율이나 합의나 이 여당 대표와의 어떤 접점을 찾을 생각은 최소한 이제 없으시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야 영수회담도 한번 좀 짚어볼게요. 네. 이재명 그 한동훈 여야 대표들과 영수회담에 질문이 나오니까 대통령께서 영수회담 뭐 그렇게 해서 국가가 풀린고 국정이 풀린다면 왜 10번 해도 못하냐.
국회가 본연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좀 약간 의미심장한 표현 같은데 이건 강 변호사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상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당내 분란이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먼저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통령실과 이게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이미 다 드러난 상황에서 네. 뭐 이제 그 무용론까지도 민주당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예전부터 이야기하셨던 것이 당대표끼리 먼저 만나서 어떤 안을 가지고 오면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겠다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하셨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총선 참패 이후에 영수회담이 있긴 했습니다만 애초에 이야기했었던 당대표끼리의 만남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당과 정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좀 네. 애매한 것이고 대통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 좀 답답함을 토로하신 이야기 정도밖에 못한 상황이고 이거는 정말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네.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러면 예상했던 대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기자는 검찰의 무혐의 결론, 이원석 총장의 수심위 회부, 그리고 김 여사 조사 방식에 대한 국민 눈높이 등등을 질문했습니다. 네. 답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연초에도 대통령이 이제 박절하지 못해서 받은 거다라고 해서 그게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났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형사 처벌에 뭐 이제 가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조사 방식 정해져 있지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게 원칙이니까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아마 이제 전직 영부인도 그냥 자택에서 조사한 적이 있다. 아마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김해 사저로 가서 검사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와는 좀 양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보면 이제 경호처의 어떤 뭐 그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그것은 뭐 양해를 하더라도 일단 수사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실상 다 뭐 보안 이유라고는 하지만 그걸 다 이제 수거를 당한 뒤에 조사를 받고 또 그 당시에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게 만약에 언론에 수사 과정 중에 나오게 되면 수사를 바로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특혜라는 것은 저는 이론의 여지가 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던 사안이었거든요. 네. 이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뭐 사과까지는 아니어도 유감의 표명 정도는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아예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서면 조사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근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다는 것은 대면 조사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떤 포토라인에 서지 않아도 검사와 얼굴 맞대고서는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항상 김건희 여사가 대면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호의 문제로 특정 장소에서 네. 하게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혜다라고 계속적으로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오히려 서면 조사나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대면 조사 본인이 하겠다고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때 도이치모터스 사건까지 해서 명품백 사건과 함께 다 조사를 받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대통령께서 지금 오늘 이야기하셨던 과거 뭐 사저에 찾아가서 본인도 검사일 때 조사한 네.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직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6일 정도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과가 완전히 나온 것은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특히 가족으로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고 네. 이야기하시고 거기서 이제 중단을 하셨었거든요. 저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잘 하셨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고 이제 다음 주제 갈게요. 그 이부속 씨라고 특별감찰관 얘기 나오니까 특별감찰관은 뭐 국회가
지명해서 보낸 대로 받겠다 그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이부속실 설치 관련해서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고민 중이다. 그래서 지금 그런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건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부가 대단히 좀 주먹구구식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집무실을 옮기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었던 네, 건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공간이 없어서 제2부속실 설치가 연기되고 있다는 건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굳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네. 집무실을 옮겼는데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정권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걸 타개하는 방편으로 제2부속실을 대선에서 공약이긴 하지만 그래도 입장을 선회하겠다. 이거 굉장히 박수받을 만한 일인데 왜 안 되냐고 물었더니 공간이 부족해서 이게 안 그래도 집무실을 옮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운영회가 열리면 지금까지 공세의 그 빌미가 되고 있고 네. 또 사저에 대해서도 사우나실을 설치했니 뭐 드레스룸을 설치했니 계속 이제 혈세 낭비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와중에 공간이 이곳에 없다고 업무를 정말 봐야 되고 제2부속실은 국민들이 많이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 답변인가라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2부속실은 지금 설치는 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업무는 하고 있다라는 뭐 비서관 내정자도 네.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예,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은 정식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구로서의 설치를 하는 것에 있어서의 장소가 지금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 답변이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네. 이게 물리적인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라는 네.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답변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그 오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주변 지인들 대상으로 조직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이 사건 개요부터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이게 굉장히 그 언론에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렇죠. 관심 서울대 요즘에 디페이크 사건이 네, 네. 워낙 막 핫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서울대에서 디페이크 사건이 벌어져서 언론에 굉장히 크게 나왔었습니다. 이게 그 서울대 N번방이라고도 불렸었는데요. 서울대 동문 이런 여성들 한 60여 명의 얼굴을 합성을 해서 음란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 서울대 동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명이 함께 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 네. 말씀하신 분은 이제 그 주범은 아니었고 공범이었는데 공범이 징역 5년을 지난 28일에 이제 선고를 받은 것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한 400여 개를 제작을 하고 1,700여 개는 유포를 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고 주범이 박모 씨가 네. 또 있어요. 이 주범은 서울대를 졸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피해자의 사진을 수집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5년 형 받은 사람한테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도록 지시를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강모 씨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사람도 아직 재판 중입니다. 이 사람도 사진을 받아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그리고 또 한 명 한모 씨라는 사람도 이 피해자들한테 네. 음란 메시지 같은 것을 전송을 하고 이래서 나머지 3명도 지금 재판은 받고 있는데 이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공범으로 제작하고 유포한 한 명이 지금 28일에 5년형이라는 것을 받게 된 것이죠. 네. 근데 구형은 10년인데 네. 왜 어떻게 절반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구형도 이제 공판 검사가 구형 표에 따라서 네.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구형에 법원이 뭐 구속받는 건 아니지만 네. 대충 한 절반에서 3분의 2. 예, 그 정도가 나와서 이게 막 엄청 깎아줬다라는 건 아니지만 물론 이 양형도 손질해야 된다 이런 네, 의견이 네, 있는 네. 건 맞고요. 왜냐하면 이 자기들이 접촉할 수 있는 여성의 사진을 네. 그것도 이제 같은 동문, 뭐 후배, 선후배 그러니까요. 너무 악의적이잖아요. 예, 예. 아마 이제 또 주범의 일부는 행동. 아는 네.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밝혀지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5년 전 N번방 사건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뭐 대책의 법 개정까지 이루어졌다는데 근데도 근절이 안 되는 거 보면 이게 너무 솜방망이라서 그런가요? 뭐가 그러니까요. 문제죠? 아니 이게 N번방 조주빈 사건이 처음에 나왔을 그렇죠. 때 네.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런 수법에 그런 범죄는 없었거든요. 이것을 성착취물을 아주
이 막 지시를 강압적으로 해서 막 만들고 그것을 대량으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유포를 네. 하고 그 당시만 해도요 이런 인터넷에서의 어떤 성착취물 같은 것을 유포하고 하는 거예요. 양형 기준도 없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양형 기준도 다 손질하고 그 당시에는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성착취물을 소지하면 처벌 못했는데 네. 이제 법을 정비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여성 변호사에 있어서 이 과정을 지켜보고 아 그럼 다행이다라고 한켠으로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막 엄벌을 해야 되고 양형 기준을 만들고 세게 처벌해도 아 이게 뿌리 뽑히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도 뭐 이런 사건은 아니지만 약간 또 지인 능멸방이라고 네. 해서 이게 엄청 문제가 됐던 네. 적이 있습니다. 지능방이라고 네, 하죠. 그렇게도 네. 하죠. 근데 저희도 SNS에 아주 능멸적인 표현을 한 여성 사진을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해서 그걸 고소를 했는데 4년 동안 수사가 안 돼요. 이게 이 사건이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피해자 특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SNS의 그런 플랫폼이 대한민국 기업이 아니라 해외에 네, 서버를 서버를 하는 그런 있으니까. 기업이니까 그렇죠. 네. 그냥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 놓고 있다라는 네.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행 성폭력 처벌법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너무 낮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당정이 이제 네. 7년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제 그렇게 지금 될 것 예, 같아요. 이렇게 허위 영상물 같은 경우는 최대 5년형으로 네. 되어 있는데 불법 촬영물 이건 지금 촬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상을 네. 얼굴을 이제 편집 못 해. 붙인 거니까 네. 영상물을 제작을 한 것인데 네. 만약에 불법 촬영을 하면은 7년까지도 형이 선고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당정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불법 촬영물이 징역 7년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5년에서 7년 정도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이 맞아요. 같은 학교 네. 여학생 그러니까, 친구 네, 네. 얼굴을 가지고서는 디페이크 영상들을 만들고 이렇게 지도화되고 이게 또 언론에 크게 보도가 그러게 되고 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10대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를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이 촉법소년이라는 게 있어요.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들인데 이 기준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게 사실 예전부터 이 기준이 그 바뀐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좀 낮춰야 되지 않냐. 지금의 14세와 우리 한 20, 30년 전에 14세라는 것이 굉장히 다르지 다르죠. 않냐. 그래서 다르죠. 이 촉법소년에 네. 대한 문제는 늘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 디페이크 사건이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여러 차례 나오다 보니까 당정 간에도 이야기하면서 디페이크 영상에 대한 그 어떤 형량을 5년에서 7년을 올리는 것을 넘어서 촉법소년의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안에 네.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현재 그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처벌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네. 성인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뭐 제작해서 이렇게 반포 이렇게 그러니까 확산을 시키는 확산시키는 거잖아요. 거니까. 영상을 올려서 다른 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그 인정이 돼야만 처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지하고 그러니까 내 핸드폰이나 이제 PC에다 저장을 해놓고 뭐 이게 그냥 시청만 하고 이런 거는 성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돼도 이게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행법상은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떠한 단순히 소지하고 시청하고 이런 것들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디페이크 영상 피해도 학폭으로 다루게 네. 된다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 폭력 사건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란 게 굉장히 좀 폭넓더라고요. 굉장히 뭐 때리고 놀리고 뭐 따돌림을 시키는 네.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마음의 상처를 줘도 네, 뭐 이제 네. 사과 뭐 이런 약간 낮은 수준의 조치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폭넓은데 이런 거는 사실 뭐 교육청에서 내린 가이드라인을 보더라도 디페이크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뭐 고등학교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 친구들 그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다 이렇게 가져다가 너무 이게 또 대단히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5분이면 네. 만든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 폭력의 범위도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일단 포섭을 해야 되고 이 개념을 실제로 최근에도 어떤 학교에서 이 이슈가 있었을 때 이 해당 학생을 이제 반을 좀 바꾸고 이런 조치는 좀 학교 차원에서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요. 올해 1월부터
5일부터 지난 8월 27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의 딥페이크 관련한 피해 신고 접수 건수가 196건이었다라고 네. 해요. 그래갖고 많네요. 이 중에서 179건은 수사당국의 수사 의뢰가 지금 네.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학생이 186명이고 교원도 있어요. 아하. 선생님에 대한 영상을 만든 것도 10명이 선생님의 네.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학생을 같은 학교 학생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면 네. 그것이 이제 학교 폭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피해자가 학생이 되었을 때. 음. 근데 피해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생도 8명이 있어요. 그리고 중학생이 100명, 아. 그리고 고등학생이 아이고. 78명 이 정도가 되는 것이어서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조직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매주 1회 이 상황을 좀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근데 교육계가 그렇게 대응한다 하더라도 네. 실제 이제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작만 해도 처벌을 받는데 네. 우리는 뭐 단순 시청,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사각지대도 너무 많고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구체성을 띄어 처벌할 수 네. 있다니까 이게 문제라는 지적이 그래서요. 많아요. 이게 네. 이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것 자체는 처벌 못해요. 그러니까 반포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목적범위라고 하는데 이걸 사실상 입증하는 게 어려워요. 그 마음에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네. 제작한 거 자체가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렇다고 하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보려고 제작을 한 거일 수 있잖아요. 그게 반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반포를 실제로 하면 그 목적이 입증이 되는 거죠. 건데. 아니면 계속 해왔다고 하면은 그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아 이거는 목적이 추정되는 걸로 하는데 이게 공소유지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해외 입법 사례를 차용해서 네. 그러니까 제작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걸로 입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는 안이 또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국회 좀 그게 좀 처리가 됐으면 그래야 될것 좋겠네요. 같습니다. 네, 아유 아이템이 많았는데 네. 오늘 네. 여기까지 못해 시간이 부족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 맛집 장강 장유미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강 변호사 신청하신 카라 노래 좀 이따 들려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구하라 양이 이제 사망을 네네. 한 지가 꽤 되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구하라법이 통과가 돼서 네. 뭐 좀 기억을 더듬어서 참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기를 좀 진심으로 좀 아, 팬이었거든요. 그래요? 마음 아픈 네. 사건이었는데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곡 들려드리겠어요.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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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